안녕하십니까. 기초인문 7번째인가요? 네. 물권법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법 총칙 마지막 부관 했지요. 부관의 개념 요소 기억나세요? 법률 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 좀 쉽게 말하면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사실. 기억나세요? 네, 이게 부관이었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건하고 기한.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것. 정조건과 해지조건이 있었죠. 기한은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거. 시기하고 종기가 있었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있어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권편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물권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살펴봤고요. 그중에 물권법 총론 중에 물권 일반론의 첫 번째, 물권의 뜻과 특징을 봤죠. 물권이란 길게 풀면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독립한 물건을 직접, 절대적, 독점적, 관념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 이게 물권이었어요. 그죠? 짧게 말하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이렇게. 그래서 채권하고 구별하시되 특히 물권은 절대적인 권리고 채권은 상대적인 권리다. 자, 절대적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상대적이라는 건 특정 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요 개념은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물권의 객체가 나옵니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 자체는 우리 시험법이 아닙니다. 자, 일단 물건은요, 우리 민법이 98조, 99조, 100조, 101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조문으로 따졌을 때 우리 시험 범위는 103조부터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관한 98조부터 101조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거죠. 다만 이 물건에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라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물건의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물건이란 민법에서 유체물, 형체가 있는 물건, 전기, 전기도 물건이네요.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이런 것들이 물건이다. 그리고 그 물건을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로 구별해놨습니다. 여기서 주물, 종물의 개념은 나중에 저당권 가서 보게 됩니다. 원물과 과실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점유권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동산만 어떤 건지 확인을 간단히 해두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볼 거예요. 지금 밑에 볼까요? 네.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말합니다. 정착물이라는 건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말해요. 근데 이 정착물을 둘로 나눠요. 건물하고요.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 나눠요. 건물 이외의 정착물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수목이 있죠.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인데 정착물은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 나누고 건물은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 소유권 따로 건물 소유권 따로 이렇게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게 우리나라죠. 반면에 건물이 아닌 정착물은 대원칙 토지의 일부입니다.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대원칙 토지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물종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한다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종물이라는 것은 종물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일상용도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 물건을 요 기존 물건에 부착했을 때, 부속하게 했을 때, 그 부속물이 종물이다. 그 다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요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저당권 가면 나옵니다. 이 내용이. 과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습니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사과나무의 사과. 이게 과실이에요. 천연과실이죠. 그 다음에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차임 같은 게 있죠. 월세 이런 거. 이런 게 법정과실. 몰라도 됩니다. 과실은 나중에 점유권 가서 볼 거고요. 종물도 저당권 가서 다시 한번 필요한 만큼만 볼 겁니다. 정리를 하면 주물종물은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유소가 있어. 근데 주유소의 일상 용도가 뭐죠? 주유죠. 그 주유할 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주유기죠. 그럼 주유소가 주물, 주유기가 종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기억하려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돼 있죠. 그거를 나중에 저당권에 가면 세 번째 거. 주물을 주된 권리로 대치하고 종물을 종된 권리로 대체해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체하면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나중에 제한물권 가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정도 개념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물권의 객체 물건은 현존 특정 독립이 돼야 된다는데 현존 특정 독립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권주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물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독점성이었었죠. 독점성을 유지하려면 하나의 물건에는 물권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일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독점적 권리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양립이 불가능한 수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고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존재해야 한다. 일권주의를 한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일물의 표준이 뭐냐예요. 예를 들어 배추 하나는 뭐죠? 포기로 해요. 포기. 한 포기, 두 포기. 자동차는 한 대, 두 대. 책은 한 권, 두 권. 이런 단위로 판단하죠.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토지는 필 단위로 판단합니다. 일필 토지가 하나의 토지. 건물은 어떤 분이 한 채, 두 채 그런다는데 채가 아니고요. 한 동, 두 동 이렇게 판단합니다. 토지는 필 단위로, 건물은 동 단위로.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일물일권주의를 봅니다. 일물일권주의는 큰 원칙이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 물권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걸 조금 쪼개보면 하나의 물건 전체 하나의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의 물건 전체 하나의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일부에 물권이 있을 수 없다. 하나의 물건 전체에 하나의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의 물건 일부의 물권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물건이 10개면 물권도 10개여야 되잖아요. 따라서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물권이 성립할 수는 없다. 또 하나의 물건 전체 서로 양립이 불가능한 수개의 물권이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일물일권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뭐 외우거나 할 건 아니야. 이게 일물일권주의 구체적 내용이구나. 자, 문제는 예외예요. 예외. 자, 이 예외는 지금 봤던 요 세 가지 각각의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요게 일물일권주의 내용이니까 그 예외는 요 세 가지 각각의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이러이러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만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가 하나의 물건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성립될 수 있는 예외. 두 가지. 첫째, 일필토지 일부. 또 하나, 일동 건물 일부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일필, 하나의 땅 일부에 용익물권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익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용익물권이에요. 세 가지가 있었죠.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능하다는 거죠. 일필토지 일부의 용익물권이 가능합니다. 또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토지의 일부인데 별도의 소유권이나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토지 소유권은 따로 있고 원래 그 토지의 일부인 건물 이외의 정착물에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소유권 따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 임목에 관한 법률에 수목의 종류를 정해놓고요. 거기에 정해져 있는 수목, 예컨대 만그루. 이게 수목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임목 등기를 해. 그럼 임목 등기부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임목 등기부를 통해서 토지 소유권과는 별도로 그 임목에 대해서 별도의 소유권이라든가 별도의 저당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나무 만그루, 그다음에 문화재 복원에서는 비싼 나무 같은 거 있죠. 금강송, 한 그루. 아직 사과나무에서 수확하지 아니한 사과, 이물과실. 이런 것들은 명인방법. 명인방법은 쉽게 생각하세요. 이름표. 여러분들 책 썼을 때 책에다 이름 쓰잖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내 거! 라고 이름표 붙이는 거. 그게 명인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명인방법을 통해서 토지 소유권은 별도로 소유권을 객체로 할 수 있대요. 그 다음 농작물이라는 건요, 무조건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경작자 소유라고 합니다. 설령 남의 땅에 무단으로 경작했다 하더라도 그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농작물도 사실은 토지의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토지의 정착물이잖아요. 근데 이 농작물은 그 대법원에 의하면 경작기간도 짧고 수확하고 토지로 원상복구할 수 있으니까 경작자 소유다. 오죽하면 남의 땅에 경작을 했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동건물 일부라고 되어 있죠. 일동건물 일부에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파트 소유권. 101동, 한 동이잖아요. 근데 각 호마다 소유권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동 건물 일부의 소유권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또 일동 건물 일부에 용익물권 중 전세권이 가능합니다. 응? 이런 것들이 일물권 중 예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아까 봤던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나무 만그루에 하나의 권리가 인정돼요. 또 내가 돼지를 100마리 기르고 있어요. 근데 돈이 필요해요. 이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고 해요. 근데 돼지는 동산이잖아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반지나 밍크코트 같은 것들, 최근에는 이제 무슨 전자제품 비싼 거, 뭐 DSLR 카메라 같은 것들, 비싼 것들을 갖다 맡기고 돈을 빌리죠.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건 전당포가 대표적이고요. 전당포 생각해보면 물건을 갖다 맡기고 돈을 빌리잖아요. 이때 전당포 주인이 밍크코트나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해서 질권이라는 걸 갖게 돼요. 우리 민법은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동산을 채권자한테 갖다 맡기고 빌리는 걸. 그럼 돼지 100마리도 동산이니까 갑이 돼지 100마리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돼지 100마리를 그렇게 맡겨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현실에서는 이런 방법, 질권이나 전당포 같은 그런 질권이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갑이 일로부터 돈을 빌려요. 돼지 100마리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돈을 못 갚으면
변제를 못하면 돼지 100마리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해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그러면 을은 돈을 빌려주면서 장차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돼지 100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갑과 을이 좀 전에 돼지 100마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돼지 100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거를 동산양도담보권이라고 합니다. 그런 권리를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예요. 다시 한번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을은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돼지 100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 동산양도담보권이란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동산양도담보권이라는 권리를 행사를 해. 그래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동산양도담보권도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인데 돼지가 몇 마리예요? 100마리잖아요. 그럼 동산양도담보권도 일몰일권주의에 의하면 100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 전체를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을 해요. 이거를 집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동산양도담보권이 성립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일몰일권주의 이해가 되겠죠? 동산양도담보권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권의 종류가 나왔죠. 물권의 종류는 일단 민법에 8개밖에 없죠. 그 이유가 요 185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함부로, 맘대로 만들지 못한다. 요거를 일권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법률은 여기 올해도 나왔죠. 국회 제정법. 국회 제정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령,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행령 안 되고요. 규칙, 시행규칙 안 됩니다. 여기 올해 시험 문제 나왔죠. 규칙. 물권은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만 만들 수 있다. 종류를 국회가 아닌 행정기관이 만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는 물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관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습법은 그냥 관습법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라고 해요. 결국 물권이라는 것은 함부로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지 못하는 거예요. 185조에서 쐐기를 박아놨어요.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 있고, 즉 국회나 대법원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물권의 종류를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가 되는 거예요. 채권의 경우 다양한 계약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물권은 당사자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도록 국가가 법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일단 물권 법정주의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새로운 종류 절대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걸 종류관계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물권이라 하더라도 내용 함부로 바꾸지 못해요. 이걸 내용관계라고 합니다. 새로운 종류를 만들지도 못하고 기존 물권의 내용을 바꾸지도 못해요. 그리고 각각 종류관계, 내용관계라고 하고요. 뒤는 기억하지 마세요. 이거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무효예요. 종류관계, 내용관계를 위반하면 그냥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민법에 8가지 물권이 있다고 그랬고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좀 전에 봤던 돼지 100마리, 동산 양도담보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 가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거 있고, 관습법상 법정상권이에요. 이게 다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대법원은 온천권,
온천수에 대한 독점적 권리, 관습상 통행권, 장구한 세월 타인 도로를 통행함으로써 통로가 만들어졌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토지소유가 담을 딱 쳐. 나 통행해 왔으니 권리 인정해달라. 이런 거 인정 안 해줍니다. 사실상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을이 갑으로부터 101호 아파트를 샀어요. 대금을 전부 지급했고요. 열세를 받아갖고 현재 을이 이 101호에 거주하면서 101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얘가 등기를 안 했어요. 이때 을이 나는 등기 안 해서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없지만 사실상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그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걸 주장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거 인정 안 해줍니다. 응? 제일 웃긴 게 이거죠.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이 우리 지역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달라 근린공원 이용권이라는 걸 주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독점적 권리니까 물권이잖아요. 이런 거 인정 안 해줍니다. 온천권, 관습상 통행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주장했다가 우리 대법원이 종류강제 위반이다. 인정 못한다. 했던 것들입니다. 네 가지는 좀 이런 건 우리 대법원이 인정 안 해주는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척권이 있다고 그랬죠. 자, 우선적 효력은 건 뭐냐면 아까 일물 일권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물건을 둘러싸고 갑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을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두 개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갑의 소유권만 인정을 해. 그래 을의 소유권을 배제시켜버려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갑의 소유권이 을의 소유권보다 우선한다. 그게 우선적 효력이에요.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권리가 존재할 때 어느 하나의 권리만 인정하고 나머지 권리는 배척하는 힘, 그거를 우선적 효력이라 하고 일물 일권주의 때문에 나오는 효력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가 동종류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소유권과 소유권, 지상권과 지상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럴 때는 대원칙이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는 거예요. 먼저 성립한 권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먼저 한 자가 우선하고요. 동산의 경우 먼저 손에 넣은 사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건 어때요? 내가 아무리 앞에 있었어도 자리가 비었을 때 저기 서 있던 아주머니가 가방을 던져서 그 가방이 내가 앉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 빈자리에 떨어지면 그 아주머니가 점유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좌석이라는 물건에서 우선권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얄밉긴 해도 법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부동산은 등기 먼저 한 자가 우선하고 동산은 점유 먼저 한 자가 우선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소유권하고요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죠.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을 때 갑의 토지 소유권과 을의 지상권이 충돌하는 경우 당연히 뭐가 우선하게 됩니다. 을의 지상권이 우선이 되고 소유권은 제한이 됩니다. 다음 중요한 거,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자, 물권은 직접적 권리고 채권은 간접적 권리고,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고 채권은 특정 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예를 들었죠. 갑과 을 사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요. 그러면 집주인이 임대인이라 그랬고요. 전월세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임차권이 물권,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임차권은요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물권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사용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나 네 물건 사용하겠다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채권입니다. 따라서 을은 이 임차권을 갑에게만 주장하는 게 원칙이에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중간에 주택을 팔아요. 갑이 중간에 주택을 팔았다. 그래서 병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잖아요. 절대적 권리가 있으니까. 병이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내 집이다 나가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을은 임차권을 병에겐 주장을 못해요. 이거를 대항력이 없다라고 해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타인에게도 권리를 주장하는 힘, 이게 대항력이에요. 특정인이 아닌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를 주장하는 힘, 이게 대항력이에요. 근데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항력이 없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병의 주택 소유권과 을의 임차권이 충돌했잖아요. 근데 임차권이 먼저 성립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현적으로. 그죠? 그 다음 예외를 인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예외를 인정 안 하면요. 집주인이 밖에서 나가라 그러면 임차는 무조건 다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임차권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만은 예외. 뭘 부여하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예외가 생겨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이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갑으로부터 열쇠를 받고 그 주소지로 뭐를 옮기면 주민등록을 옮기면 다음날 이 길 0시에 대항력이 생기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을이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을은 이미 대항력이 있으니까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잖아요. 집을 안 비워줘도 된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면 물권보다 우선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 구조는요, 계속 써먹어요. 특히 임차권은. 왜 굳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걸 만들어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걸 조건으로 대항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가? 왜?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대항력이 없는 게 원칙이니까. 집주인이 밖에서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걸 만들어서 대항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물권의 일반적 효력. 제일 중요한 게 물권적 청권입니다. 일단 물권적 청권은 내용이 좀 어려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갔어요. 말없이. 그럼 잡아가지고 돌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물건을 누가 말없이 가져가면 난 물건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이걸 뭐라 해요? 물권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침해된 물건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싸잡아서 뭘 한다? 물권적 청권이란다. 물권으로부터 파생된 청구권. 그래서 물권적 청권이란다. 옛날에는 물상 청구권이라고 했어요. 요새는 물상 청구권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물권은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또는 그걸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물권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침해한 자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물건에 대한 반환이나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이런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 합니다. 내 물건 돌려달라.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물건 돌려달라.
예를 들어 갑소유 노트북을 그리 말없이 가져갔다면 갑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물권이 침해되고 있더라. 따라서 갑은 그를 찾아가서 내 노트북을 돌려달라라고 해요. 만약에 이런 물권적 처권을 인정 안 해주면요, 힘으로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힘으로 뺏는 순간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상적인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필요성이 나온 게 물권적 처권이다. 물권의 내용 실현, 뭐죠? 사용 수익 처분이 침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때 현재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현재 그 물건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 제거, 예방 세 가지를 청구하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 합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 권리를 점유권과 소유권에 각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3종, 2세트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3종 2세트.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3종을 점유권의 한 세트, 소유권의 한 세트 규정을 두고 있고, 두 번째, 이 소유권에 있는 규정을, 점유권 아니고요, 소유권에 있는 규정을 다른 물권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용이라고 하죠. 다른 물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나중에 볼 거고요. 하나 기억합니다. 지역권이라는 물권과 저당권이라는 물권, 이것도 올해 시험에 나왔죠. 지역권이라는 물권과 저당권이라는 물권은 이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방해 제거 청구권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합니다. 나중에 보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구조로 우리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자, 이런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 요건이라고 해서 이 행사 요건은 침해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자, 갑소유 땅에 있었던 아름드리 나무가 간밤에 을소유 땅에 쓰러졌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갑소유 나무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제거해라 청구할 수 있잖아요. 나무 제거해라. 이게 물권적 청구네요. 자, 여기서 나무가 쓰러진 원인, 을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는 원인 두 가지.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다. 불가항력. 갑이 일부러 쓰러뜨렸다. 갑의 고의과실. 이걸로 귀책사유라고 합니다. 책임지는 사유예요. 나무가 쓰러진 원인, 그래서 을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된 원인, 태풍, 불가항력. 갑이 쓰러뜨렸어. 갑의 귀책사유. 이렇게 둘로 나눈 다음에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대법원은 따지지 않는다. 침해 원인을 따지지 않는다. 불가항력적으로 침해가 됐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든 이거 따지지 않고 침해되었다는 사실 또는 침해될 염려만 있으면 침해 원인 불문,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된 건지 만 건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오늘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갑이 일부러 쓰러뜨렸다. 갑의 잘못이 있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는 당연히 인정이 되면서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 외에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걸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건이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 물권적 청구권이라 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권 일반론에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물권의 의 특징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봤던 거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물이권주의, 물권 법정주의,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조가적에서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변동론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